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자본시장 전반의 상황이 참 어렵고 또 연쇄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긴축 우려, 슈퍼달러, 이로 인한 미국 수출 기업의 우려, 이게 또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확인했습니다. 달러 초강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의 실적 부진 우려가 고개를 들었고 이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2만 1000달러 초반에서 간당간당 걸려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월가에서조차도 미국 연준이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엇갈리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에 설사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양적 기축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이 같은 분석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연준은 시장을 달랠지 아니면 시장을 위협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역할을 해준다라면 이건 완전 끝장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아직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아니지만 메인스트림에 정식으로 진입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8월 말까지 증거 증인 채택 범위에 대한 갈래치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최근 들어서 법원발 속보성 소식은 다소 뜸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외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어쩌면 이번 소송이 난데없이 갑자기 합의로 종결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을 누가 가지게 되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갠슬러의 SEC는 갈수록 수세에 몰리고 있고, 규제권과 관련된 유관기관에서는 공동 규제에 대한 교통정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FTC와 통화감독청에서 일했던 전직 수장들이 나름의 지원 사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을 바라보고 있자면 답답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고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면 이렇게 어수선할 때일수록 좀 더 이런저런 소식들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크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래쪽으로 빠지는 힘보다는 어떻게든 2만 1000달러 위로 올라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8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투자 심리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바뀔지 여부인 만큼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여전히 다소 모호한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이 8월 19일에 채널 지지선을 방어하고 반등을 시작했지만 회복은 21,800달러에서 멈췄다. 이건 곰 세력이 이동평균 근처에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것은 황소 세력이 지지선을 방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21,800달러 위로 밀어 올릴 경우에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22,725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이 구간에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감정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곰 세력이 랠리에서 매도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은 6월 17일 저점 17,622달러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 반면 매수 세력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 위로 끌어올리면 채널 안에서 며칠 더 머무를 수 있고 이후에 황소는 저항선 돌파 시도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 저항선을 뚫는다라는 것은 26,000달러 랠리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참 중요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트 분석가들의 전망은 크게 엇갈리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증시 대비 나름 비트코인이 선방하고 있다 이런 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일간 이동 범위가 유지되는 것이 꽤 괜찮은 모습이다. 증시가 큰 타격을 받은 것에 비하면 나름 강세 마감을 하며 시장의 내러티브를 조금 바꿀 수도 있어 보인다.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해지하려고 할 수가 있다. 이로 인해서 매우 의미 있는 한 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크립토 카프의 경우에는 22,500달러와 23,500달러 아래로 비트코인이 하락한 뒤에 비트코인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로컬의 바닥은 19,000달러이고 이후에 16,000달러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 좀 없이 좀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황도 어지럽고 전망도 엇갈리지만 장기 호들러들의 스탠스 아주 견고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5년 동안 휴면 상태 주소에 보관된 비트코인 물량이 1787만 BTC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팀볼드가 비트인포 차트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휴면 상태 비트코인은 현재 유통되는 1912만 BTC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들 주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 잔액은 79,957 BTC로 현재 시세 기준으로 하면 16억 달러가 넘는 돈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이 5년 동안 이렇게 비트코인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장투하는 상황, 개인적으로는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다시 1,600달러 위로 올라서 있고 나름 긍정적인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라켓슈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1,700달러 아래로 급락하면서 더 낮은 수준에서 구매한 거래자들이 포지션을 이탈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1,549달러에서 하락을 막으려고 했지만 약한 반등은 매수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만약 1,5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1,28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718달러 위로 상승을 하면 공격적인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시 2,000달러 랠리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이 1,600달러를 반납한 뒤에 미결제 약정이 급증해서 반등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플랫폼 카이코는 이더리움이 1,600달러를 반납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펀딩 비율 역시 가격 하락과 함께 하락했지만 지금은 거의 중립 수준으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카이코는 미결제 약정이 급증한 것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은 1,600달러 부근에서 반등할 거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메인넷 지분증명 전환 과정이 기술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만 잘 타줘도 충분히 반등,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향성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성에 대한 갈래타기를 하게 될지 그 키를 준 곳은 단연 미국 연준입니다. 금리 인상과 긴축 속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시장의 전망이 일단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JP모건의 전략가 데이비드 켈리는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찍었고 경기 침체 위험이 물가 위험보다 더 크다. 연준은 몇 주 안에 침체 위험을 인식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을 잠재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미드텀 랠리의 상황과 비슷한 방향성이긴 한데 결이 다른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말고도 양적 긴축이라는 연준의 무기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연준의 긴축 기조가 끝나지 않은 만큼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수익 측면에서 보면 주식이나 채권보다 현금이 낫다. 양적 긴축이 다음 달 본격화되면 금리 상승으로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JP모건은 연말 낙관론을, 모건 스탠리는 연말 비관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완전 선명하게 엇갈리는 분석 강조하고 있는 건데 과연 누구 말이 적중할지 굉장히 궁금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월가의 돈귀신들의 전망들도 엇갈리고 최근 며칠 글로벌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게 또 정말 어지러질한 것 같습니다. 강달러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 수출기업 실적이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서 벌 수 있는 수익이 악화될 수가 있고, 이게 또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사실상 경기 침체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진짜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유로화 가치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20년 최저치로 추락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참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면 정말 아주 많이 참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라는 점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소니 스카라무치가 CNBC에 출연을 해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쓰일 만큼 아직 성숙하진 않았다. 비트코인 지갑이 10억 개를 돌파하고 메인스트림에 도입이 되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시장이 약간의 희소식이 있을 때마다 매우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3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발 속보 소식 다소 정체된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곽에서 유관 규제기관 경험자들이 나름의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들은 지원군일까? 아니면 엑스맨일까? 여러 생각 갖게 만드는데, 적어도 SEC의 헛짓을 생각해보면 지원 사격의 영역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먼저 전 미국 통화감독청장 대행을 역임한 브라이언 브룩스는 법원이 리플의 2013년 증권법 위반 여부를 결정을 해도 리플과 SEC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미국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XRP를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측은 2013년 XRP 토큰 분배가 유가증권인지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XRP가 지금 여전히 증권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XRP가 지금 여전히 증권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SEC는 자산의 성격이 탈중앙화, 유용성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꽤 의미 있는 발언인 게 2013년도 당시의 XRP의 유틸리티적인 성격과 지금 XRP의 유틸리티적인 성격은 완전 다르게 지금 현재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XRP는 여전히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브릿지 통화로서, 브릿지 커런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기능입니다. 하지만 최근 XRP 레저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사실상 이더리움, 에이다와 같은 플랫폼의 기본 커런시로서 기능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틸리티적 성격이 바뀌고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바라볼지, 지금과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갈래트기를 할지, 이 역시 이번 소송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는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CFTC 의장의 경우에는 CFTC와 SEC가 함께 자율규제기관을 구축하면 지금의 암호화폐 규제 갭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소 해결스러운 정반합의 모습을 가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어느 기관도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 갭이 존재한다. SEC와 CFTC가 공동으로 자율규제기관을 구축하면 이 갭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안이 그래도 좀 설득력을 갖는 것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예 새로운 암호화폐 전담 규제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과 현행기관의 규제권 분할 주장의 한 중간 정도의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회가 법적으로 교통정리를 할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적어도 미국 SEC의 주장처럼 SEC가 전적인 규제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상황은 이제 좀 아주 많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